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겪고 느낀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억과 감정, 심지어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되는 그런 관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 조종,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더욱 알아차리기 힘든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의 7단계 순환주기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지만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은 그 수법이 매우 미묘하고 정교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은 희생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관계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깊은 공허함과 혼란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수법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혹시라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깊은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가스라이팅의 7단계, 그 치밀한 덫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 만들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조종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신이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 주변에 진실을 꿰뚫어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초기부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및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자기야, 저 친구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아까 다른 사람이랑 내 흉을 보는 것 같더라. 나는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거짓된 걱정의 탈을 쓰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순수한 염려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수법은 친구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과 유대감이 깊은 가족 구성원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예곡된 현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나 언니가 우리 사이를 좀 질투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서서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불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이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는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왜곡된 이야기를 반복하며 당신의 정신에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당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비난을 뒤섞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거나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 예민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야 내 사촌이 왜 너랑 지내는 게 가끔 힘들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정말 쉽지 않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도 조금씩 이해가 돼. 이 말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짓된 인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끝나지 않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거짓말과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거짓된 충격과 슬픔의 연기입니다. 드러내놓고 행동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반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연기를 펼칩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난 오직 널 돕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너를 아끼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나만큼 너를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들을 다른 누가 해줄 수 있겠어. 이 모든 말들은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행동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단점을 지적한 것은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고 주변 사람들을 험담한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말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들을 심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에게 내가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가 이미 만들어 놓은 타인에 대한 불신은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의 항복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설명하고 진실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당신은 깊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타인에 대한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혼란. 결국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어쩌면 정말 문제는 나 자신일지도 몰라. 당신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서서히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왜곡된 시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인식, 정체성, 그리고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상호의존이란 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 안에 불안과 걱정을 심어놓고 동시에 자신을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안식처인 것처럼 포지셔닝합니다. 안전함, 인정, 사랑, 존중,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기분에 따라 그것을 주기도 하고 가차없이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취약함,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감정을 유발하는 장본인에게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덫에 빠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나르시시스트가 간헐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아주 희미한 후회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따금씩 보여주는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보며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지도 몰라.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정말 그가 내 말을 알아들은 걸까? 어쩌면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져주는 사랑의 빵 부스러기입니다. 관계가 아직은 기능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던지는 미끼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7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경계심을 풀기를 기다립니다. 이따금씩 보여준 친절함이 진짜라고 당신이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당신이 다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학대는 어김없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이 다시 믿을 만큼만 충분히 친절하게 굴다가 어느 순간 스위치를 내리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6번째와 7번째 단계를 끝없이 오가며 계속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2주간의 평온한 듯 보이는 시기가 지나면 어김없이 2주간의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 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짓된 친절과 교묘한 조종, 그리고 감정적 폭력이 반복되는 순환고리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학대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상처와 정신적 외상은 당신과 함께 그곳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내면의 감정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외부의 인정에 목마른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내면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끝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과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바로 내면의 자율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믿음과 패턴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깊은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치유란 나르시시스트가 내 안에 구축한 거짓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유독한 패턴들을 지우고 우리가 진정 누구였는지를 다시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신경계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처벌받고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몸이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학습된 바로 그 행동, 즉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회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신경계에 깊이 각인된 이 상처들을 다루는 내면 작업 없이 그저 다른 관계로 옮겨가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똑같은 패턴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거나 혹은 직장이나 이웃관계 등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떠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지는 그들이 당신 자신에 대해 믿게 만든 모든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죄책감 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시 행하며 진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그 학대의 후유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에 평온과 진정한 자유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겪고 느낀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억과 감정, 심지어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되는 그런 관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 조종,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더욱 알아차리기 힘든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의 7단계 순환주기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지만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은 그 수법이 매우 미묘하고 정교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은 희생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관계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깊은 공허함과 혼란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수법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혹시라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깊은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가스라이팅의 7단계, 그 치밀한 덫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 만들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조종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신이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 주변에 진실을 꿰뚫어 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초기부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및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자기야, 저 친구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아까 다른 사람이랑 내 흉을 보는 것 같더라. 나는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거짓된 걱정의 탈을 쓰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순수한 염려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수법은 친구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과 유대감이 깊은 가족 구성원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예곡된 현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나 언니가 우리 사이를 좀 질투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서서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불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이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는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왜곡된 이야기를 반복하며 당신의 정신에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당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비난을 뒤섞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거나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 예민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야 내 사촌이 왜 너랑 지내는 게 가끔 힘들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정말 쉽지 않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도 조금씩 이해가 돼. 이 말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짓된 인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끝나지 않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거짓말과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거짓된 충격과 슬픔의 연기입니다. 드러내놓고 행동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반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연기를 펼칩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난 오직 널 돕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너를 아끼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나만큼 너를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들을 다른 누가 해줄 수 있겠어. 이 모든 말들은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행동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단점을 지적한 것은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고 주변 사람들을 험담한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말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들을 심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에게 내가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가 이미 만들어 놓은 타인에 대한 불신은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의 항복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설명하고 진실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당신은 깊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타인에 대한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혼란. 결국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어쩌면 정말 문제는 나 자신일지도 몰라. 당신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서서히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왜곡된 시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인식, 정체성, 그리고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상호의존이란 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 안에 불안과 걱정을 심어놓고 동시에 자신을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안식처인 것처럼 포지셔닝합니다. 안전함, 인정, 사랑, 존중,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기분에 따라 그것을 주기도 하고 가차없이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취약함,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감정을 유발하는 장본인에게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덫에 빠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나르시시스트가 간헐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아주 희미한 후회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따금씩 보여주는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보며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지도 몰라.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정말 그가 내 말을 알아들은 걸까? 어쩌면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져주는 사랑의 빵 부스러기입니다. 관계가 아직은 기능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던지는 미끼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7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경계심을 풀기를 기다립니다. 이따금씩 보여준 친절함이 진짜라고 당신이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당신이 다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학대는 어김없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이 다시 믿을 만큼만 충분히 친절하게 굴다가 어느 순간 스위치를 내리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6번째와 7번째 단계를 끝없이 오가며 계속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2주간의 평온한 듯 보이는 시기가 지나면 어김없이 2주간의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 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짓된 친절과 교묘한 조종, 그리고 감정적 폭력이 반복되는 순환고리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학대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상처와 정신적 외상은 당신과 함께 그곳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내면의 감정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외부의 인정에 목마른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내면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끝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과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바로 내면의 자율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믿음과 패턴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깊은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치유란 나르시시스트가 내 안에 구축한 거짓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유독한 패턴들을 지우고 우리가 진정 누구였는지를 다시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신경계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처벌받고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몸이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학습된 바로 그 행동, 즉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회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신경계에 깊이 각인된 이 상처들을 다루는 내면 작업 없이 그저 다른 관계로 옮겨가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똑같은 패턴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거나 혹은 직장이나 이웃관계 등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떠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지는 그들이 당신 자신에 대해 믿게 만든 모든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죄책감 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시 행하며 진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그 학대의 후유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에 평온과 진정한 자유가 함께하기를 진심.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겪고 느낀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억과 감정, 심지어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되는 그런 관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 조종,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더욱 알아차리기 힘든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의 7단계 순환주기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지만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은 그 수법이 매우 미묘하고 정교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은 희생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관계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깊은 공허함과 혼란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수법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혹시라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깊은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가스라이팅의 7단계, 그 치밀한 덫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 만들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조종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신이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 주변에 진실을 꿰뚫어 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초기부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및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자기야, 저 친구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아까 다른 사람이랑 내 흉을 보는 것 같더라. 나는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거짓된 걱정의 탈을 쓰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순수한 염려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수법은 친구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과 유대감이 깊은 가족 구성원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예곡된 현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나 언니가 우리 사이를 좀 질투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서서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불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이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는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왜곡된 이야기를 반복하며 당신의 정신에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당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비난을 뒤섞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거나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 예민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야 내 사촌이 왜 너랑 지내는 게 가끔 힘들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정말 쉽지 않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도 조금씩 이해가 돼. 이 말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짓된 인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끝나지 않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거짓말과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거짓된 충격과 슬픔의 연기입니다. 드러내놓고 행동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반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연기를 펼칩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난 오직 널 돕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너를 아끼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나만큼 너를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들을 다른 누가 해줄 수 있겠어. 이 모든 말들은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행동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단점을 지적한 것은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고 주변 사람들을 험담한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말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들을 심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에게 내가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가 이미 만들어 놓은 타인에 대한 불신은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의 항복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설명하고 진실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당신은 깊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타인에 대한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혼란. 결국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어쩌면 정말 문제는 나 자신일지도 몰라. 당신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서서히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왜곡된 시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인식, 정체성, 그리고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상호의존이란 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 안에 불안과 걱정을 심어놓고 동시에 자신을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안식처인 것처럼 포지셔닝합니다. 안전함, 인정, 사랑, 존중,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기분에 따라 그것을 주기도 하고 가차없이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취약함,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감정을 유발하는 장본인에게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덫에 빠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나르시시스트가 간헐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아주 희미한 후회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따금씩 보여주는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보며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지도 몰라.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정말 그가 내 말을 알아들은 걸까? 어쩌면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져주는 사랑의 빵 부스러기입니다. 관계가 아직은 기능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던지는 미끼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7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경계심을 풀기를 기다립니다. 이따금씩 보여준 친절함이 진짜라고 당신이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당신이 다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학대는 어김없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이 다시 믿을 만큼만 충분히 친절하게 굴다가 어느 순간 스위치를 내리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6번째와 7번째 단계를 끝없이 오가며 계속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2주간의 평온한 듯 보이는 시기가 지나면 어김없이 2주간의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 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짓된 친절과 교묘한 조종, 그리고 감정적 폭력이 반복되는 순환고리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학대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상처와 정신적 외상은 당신과 함께 그곳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내면의 감정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외부의 인정에 목마른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내면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끝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과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바로 내면의 자율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믿음과 패턴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깊은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치유란 나르시시스트가 내 안에 구축한 거짓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유독한 패턴들을 지우고 우리가 진정 누구였는지를 다시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신경계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처벌받고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몸이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학습된 바로 그 행동, 즉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회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신경계에 깊이 각인된 이 상처들을 다루는 내면 작업 없이 그저 다른 관계로 옮겨가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똑같은 패턴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거나 혹은 직장이나 이웃관계 등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떠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지는 그들이 당신 자신에 대해 믿게 만든 모든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죄책감 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시 행하며 진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그 학대의 후유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에 평온과 진정한 자유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겪고 느낀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억과 감정, 심지어 현실 감각마저 흐릿해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되는 그런 관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 조종,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더욱 알아차리기 힘든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의 7단계 순환주기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지만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은 그 수법이 매우 미묘하고 정교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은 희생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관계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깊은 공허함과 혼란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수법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혹시라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깊은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가스라이팅의 7단계, 그 치밀한 덫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 만들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조종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신이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 주변에 진실을 꿰뚫어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초기부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및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자기야, 저 친구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아까 다른 사람이랑 내 흉을 보는 것 같더라. 나는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거짓된 걱정의 탈을 쓰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순수한 염려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수법은 친구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과 유대감이 깊은 가족 구성원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예곡된 현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나 언니가 우리 사이를 좀 질투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당신은 서서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불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이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는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왜곡된 이야기를 반복하며 당신의 정신에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당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비난을 뒤섞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거나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 예민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야 내 사촌이 왜 너랑 지내는 게 가끔 힘들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정말 쉽지 않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도 조금씩 이해가 돼. 이 말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짓된 인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끝나지 않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거짓말과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거짓된 충격과 슬픔의 연기입니다. 드러내놓고 행동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반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연기를 펼칩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난 오직 널 돕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너를 아끼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나만큼 너를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들을 다른 누가 해줄 수 있겠어. 이 모든 말들은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행동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단점을 지적한 것은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고 주변 사람들을 험담한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말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들을 심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에게 내가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가 이미 만들어 놓은 타인에 대한 불신은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의 항복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설명하고 진실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당신은 깊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타인에 대한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혼란. 결국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어쩌면 정말 문제는 나 자신일지도 몰라. 당신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서서히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왜곡된 시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인식, 정체성, 그리고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상호의존이란 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 안에 불안과 걱정을 심어놓고 동시에 자신을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안식처인 것처럼 포지셔닝합니다. 안전함, 인정, 사랑, 존중,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기분에 따라 그것을 주기도 하고 가차없이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취약함,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감정을 유발하는 장본인에게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덫에 빠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나르시시스트가 간헐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아주 희미한 후회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따금씩 보여주는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보며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지도 몰라.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정말 그가 내 말을 알아들은 걸까? 어쩌면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져주는 사랑의 빵 부스러기입니다. 관계가 아직은 기능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던지는 미끼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7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경계심을 풀기를 기다립니다. 이따금씩 보여준 친절함이 진짜라고 당신이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당신이 다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학대는 어김없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이 다시 믿을 만큼만 충분히 친절하게 굴다가 어느 순간 스위치를 내리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6번째와 7번째 단계를 끝없이 오가며 계속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2주간의 평온한 듯 보이는 시기가 지나면 어김없이 2주간의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 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짓된 친절과 교묘한 조종, 그리고 감정적 폭력이 반복되는 순환고리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학대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상처와 정신적 외상은 당신과 함께 그곳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내면의 감정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외부의 인정에 목마른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내면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끝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과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바로 내면의 자율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믿음과 패턴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깊은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치유란 나르시시스트가 내 안에 구축한 거짓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유독한 패턴들을 지우고 우리가 진정 누구였는지를 다시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신경계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처벌받고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몸이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학습된 바로 그 행동, 즉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회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신경계에 깊이 각인된 이 상처들을 다루는 내면 작업 없이 그저 다른 관계로 옮겨가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똑같은 패턴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거나 혹은 직장이나 이웃관계 등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떠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지는 그들이 당신 자신에 대해 믿게 만든 모든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죄책감 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시 행하며 진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그 학대의 후유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